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는 첫 번째로 생존 우선순위와 두 번째로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음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 기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이라고 언론이 정책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상민 씨라는 분의 경제기사 비평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정부 정책을 파악한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은 아니다. 언론은 정부 정책을 해석을 하고 평가한다. 잘한 정책은 잘했다 하고 못한 정책은 못했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이라는 것을 이 경제기사 비평 그 기고자는 이상민 씨는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도대체 무엇인지 제시하지는 못하는 비평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스루프 타임즈의 그 주제인 어느 때보다도 생존 우선순위와 이것은 개인과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익 우선, 기업도 마찬가지죠. 국익 우선주의를 기준으로 이 정부 정책이라면은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뉴스를 보면은 한겨레 컬럼인데 55년이나 지났는데 국가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의 재벌이라는 제목으로 그 칼럼이 나왔어요. 사회학자 그 밀스 저서를 인용해서 파워 엘리트라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재벌 기업인을 이해하라면은 기업가적인 자질과 열정, 품성, 행운보다 그가 부를 축적한 사회의 정치, 경제적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국가에 좋은 것은 GM에 좋은 일이며 GM에 좋은 것은 국가에 좋은 것. GM과 같은 미국의 독점 자본과 국가의 긴밀한 결속을 상징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결속은 로비와 결탁을 포함한다. 이런 비유를 들었고요. 우리나라 재벌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하나 등은 한국 기업인이 신년사에서 잘 내세운 가치는 사업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좀 붙였어요. 21세기 현재 2020년대를 맞이해서 현재 한국의 그 재벌기업, 대기업군이 과연 사업보국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잇따라 설립된 것은 1968년 무렵이다. 현대자동차 1967년, 대우실업 1967년, 포스코 1968년, 삼성전자 1969년에 이 시기에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밀스의 그 얘기를 인용해서 미국의 거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도둑, 한편으로는 혁신가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점에서 모두 사실을 말했다고 평가했다. 사업보국을 넘어 기업가 스스로 주도하는 혁신이 한국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칼럼을 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겨레 칼럼의 의도가 좀 난해합니다.
제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스루프 타임제 기준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익 우선주의는 모순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왜 갈라놓으려 하는가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왔습니다. 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는 리튬의 대량 매장량을 발견했고 갑자기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의 주요 업체가 되었다. 인도에서 리튬 590만 톤이 잠무라는 지역과 카슈미르 주에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화이트 골드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비철 금속 유죠. 희귀 금속류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그런데 뭐 잠무라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카슈미르라는 데가 파키스탄하고 인접 지역이고 상당히 이 환경적으로 아주 고산지대에 속하면서도 낙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 환경 친화적인 그런 지역인데, 이런 데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좀 뭐 발생은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의 대부분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광활한 염전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도 칠레 쪽에 어떤 염전을 포스코 쪽인가 어디 투자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걸 뭐 비싸게 사놓고 싸게 판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리튬 확보는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상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 자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을 안 하는 것은 환경 보호라는 차원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요게 뭐 그때 염전에서 이 펌프로 퍼올려 가지고 나중에 뭐 정련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사회생활 할 때 이 펌프들을 많이 봤는데, 요게 이제 펌핑하는 이 안에 뭐 이제 임펠러가 들어가 있고, 요거 겉에 거를 케이싱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터죠. 이런 거를 또 연결하는 카플링이라는 게 있고, 밑에 이 수평을 잘 맞추는 베이스 플레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식 말하자면 산업용 모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모터 펌프에 대해 산업용 펌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식견이라기보다도 상식적으로 견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염전이니까 일반 쇠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이제 특수광 정도로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상 최대 국방 예산 마련. 또 피스칼 타임즈 마이클 레이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내년도 이 말하자면은 국방 예산이 8,580억 달러보다 더 많아서 명목상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항상 뭐 증액을 하니까 항상 사상 최대가 되겠죠.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이 사진을 참 멋있게도 찍네요. 밑에 항공모함이 가고 그 위에 전투기가 날아가는 순간 포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의 달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군사력과 준비태세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의 의견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향후 몇 주 동안 부채 한도를 높여주는 대신 지출 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예산 매파들이 방어 매파들과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뭐 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올라가는 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계속 달랑달랑 거린다고 그래서 부채 한도를 넘겨버리면은 이 지출이 정지가 되는, 트럼프 때도 한 두 번인가 이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앨런 현재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를 좀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은근히 압박하는 게 있었고, 사실 앨런 재무장관이 FRB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이 좀 클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사실은 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미국 행정부의 말하자면 명령과 지시를 받는 그런 조직은 아닌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중 긴장 속에 비무장 ICBM을 태평양에 발사했다. 폭스뉴스 크리스 판돌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북한만이 계속 우리 쓰는 속으로 들이다 쏴댄 게 아니고, 미국도 좀 사진을 찍어도 좀 이렇게 밤 하늘에 멋있게 보이도록 이렇게 찍네요. 요것이 홍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는 그게 미사일 쏘는 게 육군에 해당하는 거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우주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주사령부 쪽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발사가 우리나라와 미국 얘기겠죠. 동맹국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가끔 양념 삼아 보여주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속된 말로 까불지 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미사일 쏘는 것은 자기네들도 그런 거죠. 통상적인 활동이다.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딴 애들은 이런 얘기예요. JP 모간이 글로벌 금융 세력으로서 2024년 최고 실적 1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발표를 해요. 인사이더 몽키, 머니가 아니고 몽키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봤는데, 1위를 보면은 페로톤 인터랙티브, 제조업체 아니죠. 이 순위가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3위가 메타 플랫폼이니까 이게 이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즈 에어 홀딩스, 항공기 여객하는 회사 같아요. 그 다음에 차지 포인트 홀딩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제조업이 15위 안에 있는지는 저는 이제 시간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산업, 일반 제조 산업 자본주의에서 일단 이런 그런 세계를 말하자면 경제를 핵심적인 지위에서 좀 내려오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이고 기술 서비스적인 그런 쪽의 이 업종으로 이 산업의 우선순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임무용 C-130H 수송기 개량의 박차, 은밀한 침투 능력의 향상, 코리아 웨이브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송기의 모델이 C-130H 모양인데, 적의 적외선 탐색기의 추적을 교란 기만 장비를 탑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이제 2차 사업 업체를 선정
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끝나면은 그 특수부대의 은밀한 침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런 침투 능력을 강화할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뭐 아시다시피 뻔합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선 단 6개월, 한국은 6년이나 느림보 나라에 투자하겠나, 속 터지는 반도체. 헤럴드 경제 김민지, 김지연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6개월 대 6년이라고 대비를 했습니다. 삼성 미 테일러 공장 발표 4개월 만에 착공했는데, 미국 쪽에선 2달 만에 시의회 조례 통과해서 신속 행정을 보여줬고, 용인 클러스터 착공까지 행정 절차가 우리나라는 지연이 됐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미국은 2개월인데 우리는 2년, 일본 대만에서도 빠르면 6개월 만에 착공하는데, 글로벌 사례 반도체 팹 발표에서 착공 통상 2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꽤 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 놓는다고 해놓고 지금 그 용인, 그 평택 이런 쪽 지역에 그 클러스터 그 산업단지 만드는 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걸 꼬집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지리적 상황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조성부터 인허가가 필요했고, 또 수도권 과밀 문제 및 토지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 게 좀 문제겠죠. 그리고 또 땅 주인이 뭐 여러 명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경제 발전할 때 그 울산 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그 산단이라고 표현하죠. 이 만들 때에는 뭐 땅값도 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 수용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강제 수용령법이라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 보상 문제가 크게 이 대두가 됩니다. 미국같이 이렇게 넓은 땅이라면은 아주 싼 땅에다가 행정이 공공 행정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그 땅이 좁은 게 제약이라고 우선 생각이 드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제약은 땅이 좁은 상태를 이건 장애물인 거지 제약은 아니다. 제약은 공무원의 관료 행정이다. 이렇게 절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라는 제가 표현은 우리 역사적으로 2조 시대 때부터 양반 사회를 좀 비꼬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헤럴드 경제에서 120조 초대형 사업 4년간 땅조차 못 구해 SK만 발목 잡혔다. 속 터지는 반도체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번에는 김지연, 김민지 기자 두 기자의 내용인데, 그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 착공의 지연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표현을 했겠죠. 조속히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공장 착공 2022년에서 2022년으로 3년 늦춰졌다. 클러스터 부지 착공, 산단 승인부터 늦어졌다. 지역 갈등에 늦어진 용수 공급, 토지 보상도 아직 진행 중. 원팀 되기도 모자란 시국에 협의 보상 시작, 2022년께 2023년 보상 논의 중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보면은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를 시작했는데, 2022년 11월 말에 여주시와 전격 협의 완료. 이것도 그렇게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데 뭐 이 주민 설명회, 뭐 주민 대표 상생 협의서, 뭐 이런 거 등등. 그래서 그 위에 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존 계획의 실제 진행 그 지연 현황을 좀 비교를 해 줬는데요. 이런 그 보도의 의도가 미국의 공장 짓는 것이 꼭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는 의도로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 미국에다 지라고 부탁을 바이든이 꼭 그 땡큐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 되자마자 자 미국의 공장 지세요, 뭐 공장 지세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게 그게 강압적이 아니다. 차라리 그 뭐 이렇게 한국 내에서 좁은 땅에서 짓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미국이 넓은 땅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그냥 와서 쳐라. 그렇게 이제 그 생색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미중 그 경쟁 전쟁이죠. 사실은 전쟁 속에 그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되니까 한국 땅에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이 걱정이 되는 거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부추겨 주는 거죠. 그리고 혜택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정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참 믿기가 어렵다 하는 전제 조건도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윤 정권은 상당히 미국의 그 정책과 동조하면서 잘 가려고 하지만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행정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깝깝하다고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흘리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의 딜레마 풀 에피소드, 북한 인사이드 더 마인드 오브 디텍터, 독재자의 속내라고 얘기할까요? 김정은이가 또 앉아가지고 그 다 뒤에 애들은 그 북한 군 장교들이나 장군들이겠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만든 걸 보면은 머더 앳 더 에어포드, 이 김정남을 이 쿠알라룸푸인가요? 거기 그 공항에서 살해하는 그런 거를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숨겨진 은둔의 왕국 히든 킹덤 했으면은 외국 언론에서도 왕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킹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더 프리덤 이어즈라고 해서 김정은의 그 10대 때 자유분방한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본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스위스의 그 베른이라는 도시겠군요. 베른이라고 발음해야 되겠군요. 스위스에 유학을 했던 시절에입니다. 이게 김정은 맞아요? 살찌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뒤에 있는 그 교사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동기생들하고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모습을 그 편집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으로 자기 선전용이죠. 김정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인민을 통제하면서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예측불허의 지도자를 탐색해 봅니다라는 것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어떤 이 편집 의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리설주 여사도 그 가무단 출신이죠. 그 미인이고, 둘이서 내과에서 눈 쌓인 내과에서 겨울 찬물에 둘이서 이렇게 하는 다정한 모습, 이런 사진을 참 보기는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로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이 외국에서 봐온 여러 가지 이 레저 시설, 스파 시설, 그 다음에 이 스키장 뭐 이런 것들을 다 흉내내서 많이 만들었죠. 집권하면서 네 번째로 스위트 프린시스라고 해서 김여정에 대한 거를 또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뭐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나죠, 누나 김여정이. 이거 아마 화장을 한 얼굴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중국에 갔을 때 같아요. 시진핑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부인하고, 이건 또 리설주 부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또 편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우리나라에 와서 김정은이하고 뭐 얘기할 때 김여정이가 보좌관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도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뭔가 이 문서 협약을 할 때 뒤에 이제 서로 문서를 교환하는 대리 행위를 우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여정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적어도 이 트럼프하고 국무장관 폼페이오 수준의 격으로 이렇게 김여정이 격이 높았다. 비서 역할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었나요?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북한인 거 맞습니다. 안내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마라 라는 뜻의 얘기 같습니다. 확대된 얼굴로 화장 안 한 얼굴 보면은 조금씩 중계가 있는 얼굴이네요. 네, 그렇죠? 네. 얼굴은 이쁘게 생겼으면서 말은 그렇게 험악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한에 대해서. 그냥 읽는 거겠지만은 원래 이북말이 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통상적인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 이 친구 모친께서도 한경도 또순이 출신인데 함흥 출신이시래나 그러는데 제가 집에 놀러 가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 갓나 새끼 또 왔나? 그러면서 이제 난 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침밥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쪽 말은 좀 기본이 갓나 새끼 그거 욕 아닙니다. 이북말로는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알고 있어요. 영국 남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아마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사실 영국 남자 기획한 그런 거라고 한번 이 슬프 타임즈에서도 한번 취급을 했었는데 이 나는 영국 남자 두 애가 직접 하는 줄 알았더니 기획자가 한국 여자들이었고 두 사람의 동업인데 하나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또 이런 계통에서 CJ, ENM인가 이런 쪽의 출신이니까 뭔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었는데 적어도 유튜버로서 이 찰스 왕의 리셉션에 초청을 받아서 대화하는 요거 들어갈 때 보면은 명함에 파란 딱지가 붙으면은 이 찰스 왕을 접견하는 그런 이번 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찰스 왕이 직접 물었다 그럽니다. 영국 남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한복 입고 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한번 우연히 봤기 때문에 대단한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방향으로도 괜찮고 한영 간의 어떤 교류에도 많이 기여를 사실상 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처음에 인사할 때는
Your Majesty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Majesty, Your Majesty가 이제 폐하라는 얘기 같고, 그거 인사 끝난 다음에 그냥 Sir라고 그 대화를 하면 된다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도 그 오래 장수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늙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또 이분이 또 몇 년 또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영국은 그 민주화가 됐지만은 그 이 왕권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죠. 유일하게 또 일본도 그 따라서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다들 먼저 통화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같이 또 그 얘기하는 거 모양입니다. 저희 보고 어떻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물어보셨어요 라고서 자랑스럽게 영국 남자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좀 많이 그 소개해줘서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긴 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유튜브 중에서도 먹방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남자가 그 외국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그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도 그냥 여자친구라고 하면서도 하는데 독일 쪽도 있고 프랑스 쪽도 있고 캐나다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동남아도 있고 또 더더욱 또 미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유튜브를 쭉 보면은 그 애들이 난 걸 보면은 다들 이쁘게 생겼고 다민족화 돼가는 우리나라가 미래는 다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그 숫자는 작을지는 모르지만은 혼혈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그런 것도 좀 예상이 됩니다. 목로 동심 파괴 조용히 숙청되는 대북 송금 세력들 제2부 일부가 누구였더라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정신이 요즘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을 이걸 하는데 이번에는 박원순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추정되고 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쪽으로 풀이를 해나가는 방송입니다. 확실한 증거냐?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그 추정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박원순 씨가 7월 2000 언제 죽었냐? 그러면은 2020년 7월 9일 날 그 자살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 이동 일지에 대해서 그 쭉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뭐 바로 7월 9일 날 뉴스들이 이런 거 하나 외에 여러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여권 큰 대선 후보 이런 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서울시장을 3선이나 했고 사실 그 올해 해가지고 대권 야망이 매우 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추정 논리는 박원순, 박지원, 비건 이렇게 그 봤을 때 뭔가 상황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라고 본다 그러죠. 비건이 방한 때 북한의 트럼프 메시지 전달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비건이 온다는 그 시점에 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내정이 돼서 박지원 씨는 문재인 정권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SNS도 끊을 것이다. 그리고 BBC 뉴스조 속에서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을 때 북한은 미국 만날 생각 없다 입장 재확인했다고 그러고 그 박원순 시장이 완전 친중 발언을 했죠. 나 이때 이걸 보고서 이런 개자식이 있나 그랬는데 파리가 만리를 날아가는데 말 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친구가 할 수 있지? 박원순이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히 그 친중 매국노적인 발언을 이렇게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 그 친중 정책이 너무 심하게 가가지고 뭐 환경한다고 해서 그 친환경 에너지 그 태양광 아파트 하는 것도 전부 다 중국산으로 사들이고 전기 버스도 중국산 사들이고 뭐 이렇게 다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결론적인 걸 얘기하면은 대북 창고에 혼선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세파가 일어난 거 아니냐. 문재인, 저는 일부러 그 트러블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고급 아재 그 유머입니다. 박원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생긴 것도 원숭이 같이 생기긴 생겼잖아요. 이재명이는 그 저이명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제명시켜야 될 것 같은데 좌파끼리의 세력 싸움이다 라는 거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겠다. 대북 패키지 지원 확인 서울시장 언급. 보아뉴스 미국의 소리에서 얘기했다. 이런 게 그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죠. 조은희 씨라는 분이 2022년 10월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 박원순 대북 코인 연루 의혹 진실 규명해야라는 것도 나오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중국 마약왕 3명 암호화폐 지갑 동결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 민주당에서 욕심내었던 용산 반환 지역 결코 순수하게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또 밝히고 있고요. 또 쌍방울 김성태 등이 입국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미국에게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애나라고 그 중국인 출신 무슨 걸그룹애가 있는 모양인데 마약했지만 유통을 안 했다. 만약에 중국에 추방시에는 사형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그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의견도 좀 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용인, 묵인될 수까지는 될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대북 송금 체제는 모니터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그것은 이적 행위이면서 또는 간첩 행위로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견해가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라고 저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살당했다는 표현들이 맞는 얘기로 공감이 됩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카리나의 삶이라고 이것도 유튜버 하는 건데 독일 여자친구하고 같이 하는 친구고 이 친구가 뭐 어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인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카리나의 삶이란 유튜브에서 카리나의 친구를 찾아 프라이부르크 편을 보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는 프랑스와 독일 경계에 있는 도시로 두 나라의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수원시와 자매기련을 맺은 도시이기도 하다고 소개했고 유일한 그 프라이부르크에서 유일한 한국 식당에서 독일 친구들과 한식 먹방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제가 한 오래됐지만은 환경 관련 심사원 연수 과정을 밟을 때 친환경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관한 도서로 학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양광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했지만은 결국은 원자력 그 발전 탈원전을 그 했지만 독일도 현재 와서는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지만은 원자력 발전, 소형 원자력 발전 쪽 이런 쪽은 친환경 발전이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독일 그 카리나를 봤을 때는 되게 시건방지로 애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란 게 그렇죠. 자꾸 보면은 그냥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거. 뭐 생긴 모양새가 그래서 그렇지 좀 깔깔스럽게 보였어요. 보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독일 여자친구하고 잘 살아서 나중에 이쁜 혼혈도 좀 나시길 바랍니다. 구천조 7광구 유전 독식놀이는 일본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의 내용인데 이게 참 오래된 얘기죠. 그 다음에 영화 7광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김추자의 7광구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이게 그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이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어도 참 좋죠. 우리나라가
해양 그 연구 그 기지를 또 이 말하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아예 그냥 강행 설치를 해가지고 참 그 잘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명도 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암초죠, 암초가 돼 있는데 7광구는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 선점했던 지역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일본, 중국보다 먼저 7광구에 대한 영유권, 일정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했다. 글쎄 이게 좀 너무 멀긴 한데 이게 뭐 이호도로 따진다면은 대륙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옛날 기준으로 이제뜨조는 그 최근에 된 거 옛날에는 대륙분 기준으로 뭘 보자 이런 얘기가 있다면은 이호도로 따진다면은 일본보다 우리가 뭐 서로 비까비까 하다 뭐 이런 거로 해서 공동개발 뭐 그때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 큐슈가 참 우리 한국하고 매우 그 역사적으로나 뭐나 수시발을 통해 가지고 문물이 교류됐던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일본인이 쓴 그 이 풍물 그런 책에서도 그 해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복을 갖다가 일본 정권한테 지역 특산물로 또 그 세금 바치고 하는 그런 역사 기록도 한번 그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녀들은 많이 그 왕래를 했었다. 옛날부터 작은 돛담배를 띄우더라도 해류가 일로 흘러간다고 그러네요. 해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딴 데서 타면은 이쪽 지역 이 일본 그 혼슈 본토 거기 그 서해안 쪽으로 또 도착하게 돼 있어서 일부는 이 서해안 쪽 어디에 한국 해녀촌의 마을이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한 중고차 수출 732% 폭증. 왜? 이거 전쟁이 나는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중앙일보에서 그 보도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차도 그 공장문을 일단 닫았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르노, 일본 토요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또 미국 포드 등도 현지 사업을 접었어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한국 중고차가 좀 싸니까 그걸 계속 사가는 거고 옛날에도 그 중고차 이전이래도 쭉 많이 사갔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나고서 급격히 이렇게 이 중고차 수출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장안평 이 자동차 부품이나 중고차 시장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크기로 봐서는 이 미국 서해안 쪽이 그 집값이 엄청 내려가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과대평가된 시장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22년 12월 집값이 최고점에서 13% 하락하면서 선두를 달렸고 이어서 산호세, 시애틀, 산호세가 뭐 이쪽 어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애틀 쪽이겠죠. 피닉스 뭐 이런 것도 서해안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레듀스드로 해서 세일한다 뭐 이런 뜻으로 가격을 낮췄어요 라는 뜻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조 건물을 선호하죠. 목조 주택이라고 그러죠. 현대식 목조 주택. 그렇습니다. 그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역사란 사람과 사물이 시간, 공간, 축 속에 얼마나 운동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이것이 제목으로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좀 넣은 건데요. 3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겠는데 이제 시간과 공간까지가 이제 3차원입니다.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일본사 과학
야마타이 고쿠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과 일본의 해전의 수수께끼를 풀이라는 부제목으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건데, 제목을 보고서 그 조선 출병과 일본의 해전의 수수께끼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미국의 그 검은배 사건, 그 페리 제도 그것 쪽으로 좀 소개가 많이 됐어요. 쭉 얘기하면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식민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래서 안 당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걸 은근히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책 속에서는 페리가 놀란 일본의 기술력 뭐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이 일본의 그 산업화는 1853년 검은배 사건이 그 시초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을 은근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페리 제독이 일본의 장래가 밝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인용하면서, 인용한 말 중에 일부분인데요. 일본이 한번 문명세계의 과거 및 현재의 기능을 소유했다면 강력한 경쟁자로서 장래의 기계공업의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에 합력할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전까지 했는데 완전히 패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실제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하청에 주름살 폭주, 새일본에도 만연한다. 똥, 아무래도 좋은 일, 너무 심해 실태. 불싯도 잡이라는 것 같은데, 불싯. 이게 욕할 때 쓰는 용어 아니에요? 불싯이라는 게. 이게 이제 원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잠깐, 일본식 발음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일은 왜 늘어나나. 저자가 사카이 타카시라는 사람인데, 이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그를 불싯도 좁으라는 게 이제 뒷수습이라는 의미인 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의 뒤지다거리는 구조적 결함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상의 결함의 뒤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게 너무 많다. 하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된 말로 시다바리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유들이 손이 안 닿는다니, 예산이 부족하다니, 인원을 줄이고 싶지 않았다니, 뭐 조직이 혼란되거나 혹은 복수,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는 뒤처리하는 시다바리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남녀간에도 뒤지다거리가 존재한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상을 지키는 건축가를 떠받치는 노동자,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설계를 잘한들 일본에서도 예상되는 심각한 수준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뭐 실패가 예견 가능한 계획을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치닫고, 시와 요새의 현장이라는 게, 시와 요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하청에 강요당하는 등 한다는 것은 실패가 큰 확률로 예측하는데도, 혹은 실패가 밝혀져서도 구조적으로 계획을 가던 길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말하자면 뒤치다거리 일들이 안 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제 아기는 또 편집점 환자이기 때문에 뒤치다거리는 시스템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뒤치다거리가 있는 곳이 제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약을 해결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또 그런 어떤 뒤치다거리 할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온난화 대책 뒤에 있는 불편한 진실, 정말 다른 차원의 것은, 다른 차원은 저승이냐, 인구를 늘린다, 저승 인구를 늘린다,
큰 시야에서 공학적인 논리로 정리하고 싶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인구 폭발 대 소자화, 이 핵가족 그 대책, 선진국은 감소, 개도국은 급증, 당장은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불가결하다. 인구가 주니까 인간이란 시 개체수 조절 가능할까? 시 개체수의 자연적인 억제가 일한다는 억제가 그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다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는 것이 느껴진다.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정말 구세주냐,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일본의 그 정치 언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나 감정적이고 정랑적 표현에 부적합하게 느껴진다. 요거 평상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썼네요. 우리나라, 이 일본도 그런 모양이에요. 너무나 그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언론 제목, 그 표제 제목 쓰는 것도 그렇죠.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정숙한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서 이 정치를 까는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의 정치를 공학적 상태에서 벗어난 정치를 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좀 좋게 그 얘기를 했는데 기술 관료가 꼭대기에 서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있다. 현대사회의 정치에 고도의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같은 사람이 그 수상이 돼가지고 하는 다른 차원의 그 저출산 정책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인선은 정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즉 그 사회 체제에 편리한 인물들이 선정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무슨 문재인 정권 때도 먼 무식한 시민들을 다 데려다가 무슨 위원회 뭐 공론회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비판받은 게 무슨 인민 재판하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그 전문가가 검토해야 된다. 뭐 국민연금이 아니고 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공청회를 거치겠다.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해 관계자 중에서도 그 말하자면은 그 전문적으로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벌려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무슨 일반 시민을 모여가지고 무슨 위원회 그따위 거 만들어가지고 해본들 지들 공무원 애들이나 정치가 애들이나 다 명분 쌓고 자기는 책임 회피 쪽으로 가려는 그 의도가 너무 뻔해요. 전문가의 세계, 대학 및 학회 등 자체가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지면 체제에 동조하게 되고 있다, 하게 된다. 이 나라가 제조대국에서 이 미끄러진 이유가 이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짚었어요. 지금의 일본 사회는 지구적 공학적 문제에도 경제적 재정적 문제에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공학적 상태에서 멀어졌던 것이다. 그 정치와 언론의 무책임이 국민의 의욕을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학적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자연 과학적인 그런 사고 방식,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논리, 이런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다들 필요하다. 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결국 제가 지금 배우고 있고 또 계속 나이를 먹었어도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고 프로세스, 사고 능력, 이런 논리적인 말하자면은 연습, 이런 그 과정도 제 스스로가 논리적인 연습이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셀프 타임즈라는 것도 의미가 그런 의미로 또 하고 있는 면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팔아도 되는 게 없어. 다이하츠와 스즈키 외가 경트럭을 그만둔 이유. 와타나베 요우치로. 연간 170만 대가 팔리는 경상용 트럭.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OEM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가격이 싸니까 그다음에
가혹한 박리담회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경트럭을 그만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경트럭이 일본의 물류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건데 왜 일본은 그렇게 작은 차 경트럭이냐 그러면은 애전역에 도로를 좁게 했어요.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좁죠. 우리나라가 그 국토가 70%가 그 산이고 일본은 한 80% 정도니까 땅이 나라가 크더라도 거기서 1억 2천이 살려니까 이 도로를 넓게 만들 수가 없었던 역사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소형차들이 인기고 도요타다 뭐 이런데 중형차들은 외국에 파는 거지. 일본 그 시민들은 소형차 위주로 사는 일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곧 죽어도 2.5톤 타이탄 이상이다. 이는 도로폭과도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월수 17만행 50대의 빙하기 세대의 원한 비정규 빈곤 및 노후 불안 산중고에 이제 살아있어도 힘들기만 환동사 골드 온라인 초임금 인상에 질투를 들먹이며 비정규의 빙하기 세대 정규직이 되지 못한 50대 비정규직 65세에서 얻는 연금액 현재의 수급액에서 월 11만엔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우측은 이 계산하는 그 내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징적으로 고개 숙인 50대 그 비정규직 남자의 사진을 인용을 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통합해서 보면은 생존 우선순위 주제에 적합한 것들을 모아서 또 저 개인적인 관심사도 들어가고 하는 내용을 좀 편집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되는 것을 봐주실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또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뭐 필요하시면 건너뛰기에서도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